다른 사례입니다. 요거는 동독 주민들의 서독 TV 시청 문제인데요. 요거는 우리 남북한 간의 이 관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동서독 분단 기간 동안에 동독 주민들은 내내 서독 TV를 쭉 시청을 했습니다. 왜냐? 재밌으니까요. 동독은 그 동독 당국이 TV 방송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TV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문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그 매체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데올로기 투쟁 수단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직업상 노동신문, 조선중앙TV 그리고 조선중앙방송을 시청을 한 요거는 위법적으로 시청한 것이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시청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우리 연구를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보고 여기 혹시 뭐 다른 의미를 새롭게 내보낸 게 없느냐 이런 걸 찾아보는 차원에서 이 북한 방송, 북한 신문을 들여다보는 것이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과 달리 서독의 방송은 어땠겠습니까? 동독의 방송하고 비교를 해볼 경우에는 서독 방송, 특히 TV 방송 경우에는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이 방송 광고가 또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독 주민들은 동독 방송은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TV 틀면 서독 방송을 시청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이게 이제 방송 송출 방식이 서로 유사합니다. 서독은 PAL 방식을 썼고 이 PAL 방식은 지금 북한도 PAL 방식으로 쓰고 있고 동독은 세컨 방식인데 이 방식 차이가 그렇게 어려운 차이가 아니에요. 흑백 방송은 그냥 채널만 돌리면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칼라 TV 방송도 아주 싼 장치만 하나 부착을 하면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 방송을 볼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별 어려움 없이 물리적으로 서독 TV 시청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쪽이 재밌는데 왜 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1985년에 이 밤베르크 대학이라는 데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은 동독에서 TV를 보는 사람의 94%가 서독 TV를 시청했다는 거예요. 뭐 다죠. 이 텔레비 틀었다 하면 이 서독 TV를 본 거죠. 그러면 이 주민들이 동독 입장에서, 동독 당국의 입장에서 말이죠. 주민들이 서독 TV를 계속 보는데 그럼 동독 당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게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동독 당국은 주민들이 서독 TV를 보는 걸 허용했어요. 왜 그러느냐? 우선 처음에는 이 동서독이 분단됐을 때는 동독에서 서독 TV 방송을 못 보도록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1951년서부터 1971년 정도, 이 정도는 못 보게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어떻게 했냐? 서독 TV를 보려고 방송 안테나를 세운 거를 이 동독 이 공산 청년 동맹원들 이 젊은 사람들 시켜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안테나가 나와 있는 데를 가가지고 못 보게 한다든지 또는 서독 방송을 보다가 걸리면은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수신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일이 적발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워낙이 이 TV 채널만 돌리면은 서독 방송을 보게 되니까 이 물리적으로 막기가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독 당국이 희한하게도 체제 우위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동독 주민들이 서독 TV를 보면 서독은 아주 그냥 자본주의 부패하고 더럽고 이 사람 살 데가 못 되니까 거기 TV를 보면은 우리 동독 국민들이 거기 신물을 느끼고 안 볼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건 참 재밌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요런 이유 때문에 한동안 동독 당국에서는 자기 주민들이 서독 방송을 못 보도록 막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냥 내버려 두는 단계로 접어들었었습니다. 그 기간을 한 10년 지나다가 1980년부터는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이 서독 방송을 본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 방송 시청의 결과를 보면요. 동독 주민들이 외부에 관한, 서독에 관한, 세계에 관한 정보를 전부 서독 TV로부터 얻고, 또 대중문화에, 그러니까 서독과 서방의 대중문화에 동독 주민들이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쪽이 우리보다 좀 낫게 사는 것 같으네. 저쪽이 좀 살만한 것 같으네. 이런 생각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 의식이 고양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 서독의 문물, 서방의 문물들을 매일같이 보다 보니까 이 의식 격차가 커지질 않는 거예요.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1989년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청의 결과, 좀 정확하게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 TV를 보면서 대중문화에 익숙해진 결과가 어떤 거냐를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데이비드 보위의 이 베를린 공연입니다. 이 데이비드 보위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대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가수 중에 하나였어요. 영국 출신이고 미국을 무대로 활동을 하는 가수였었는데 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서독 TV에는 기회만 있으면 나오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물이 이 1987년 6월 7일 날 서베를린에 가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그 서베를린에 보위가 가서 공연을 하는 장면이고요. 요 조그만 사진 안에 인물이 데이비드 보위입니다. 이 뒤에 보이는 이 빌딩이 뭐냐면요, 독일 연방의회 빌딩이에요. 라이히스타크. 이 빌딩의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이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노란 박스 안에 여기가 그 공연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 건물이 연방의회 건물이고, 이 앞에 이제 잔디마당이 있는 거죠. 우리도 여의도 국회에 가면은 국회 건물이 있고 그 안에 큰 마당이 있잖아요. 거기 공연하기 좋은 장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공연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옆에 한번 보시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이 쭉 간 이 부분, 요게 베를린 장벽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베를린 장벽 바로 건너에서 그 유명한 데이비드 보위가 공연을 한 거예요. 이 공연 소식은 뭐 서독 TV를 보면은 다들 동독 사람들도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여기 이제 공연을 시작하니까 소리가 얼마나 커요. 이 동베를린 사람으로서는, 동베를린의 보위 팬들로서는 저 담 너머에서 큰 소리로 보위가 현지에 와서 공연을 하고 있고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여기에 동베를린 시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장벽에 쫙 모여선 거죠. 그러니까 동베를린 당국은 위험하다고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찰들을 쫙 배치를 하고 이제 공연이 시작되니까 소리가 넘어오니까 이 군용 트럭들을 다 갖다 놓고 이걸 다 틀어댔어요. 엔진을 틀어대서 그 소음으로 이 보위 공연을 상쇄하려고요. 근데 보위가 노래를 하면은 요 동독 쪽에서도 같이 그 노래 다 아니까 같이 떼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담 너머에서 이 공연장에 있던 서독 사람들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 담 너머 동독 사람들 저기 와가지고 동베를린 사람들도 저기 와가지고 다 이걸 같이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끝났느냐? 이 담을 사이에 두고 동쪽 서쪽의 베를린 사람들이 통일을 기원한 보위의 노래 히어로즈를 같이 떼창을 하면서 끝났다는 거죠.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이 동독 쪽 사람들은 노래를 좀 더 생생하게 들으려고 베를린 장벽 위에 기어 오르기도 하고요. 안타깝게도 동베를린 쪽에서는 경찰들이 많은 이 팬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얼만큼 처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사건은 통일 이전에,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도 이전에 벌써 동서 베를린 사람들이 이룬 작은 통일의 하나였다. 문화로 이룬 이 통일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은 뭐였냐? 당연히 서독 TV를 동독 주민들이 보면서 서독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서독의 문화, 이런 거에 심취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작은 통일이 가능했고, 또 결국은 1989년에 베를린 장벽 붕괴로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극적인 장면이고 꿈 같은 일인데, 이에 반해서 지금 북한은 어떤 상황이냐, 이 문화 교류, TV 시청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요. 북한은 2020년에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참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내용 한번 보실까요? 제일 밑에 제7조 한번 보실까요? 반동 사상문화 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반동 사상문화 배격 범법자에 대한 처벌 수위죠. 엄중성 정도에 따라서는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까지 처한다는 얘기죠. 이 반동 사상 문화가 얼마나 위협적이면 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어긴 사람을 사형에까지 처하도록 이렇게 법을 규정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 반동 사상 문화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17조를 보면 TV, 라디오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다. 그러니까 반동 사상 문화, 이 반동 사상 문화라는 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남조선류의 문화, 그리고 이 서방 세계의 문화,
이런 것들을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TV, 라디오는 채널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널을 고정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 TV, 라디오는 이 통로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들여오면 고정을 해야 되는데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여 불순 출판 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괴뢰 문화 재현죄가 있습니다. 이 32조인데요. 요거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조항이에요. 괴뢰식으로, 괴뢰가 남조선입니다. 남한, 대한민국. 괴뢰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괴뢰 서체의 인쇄물을 만드는 자는 노동 단련형에 처한다. 감옥에 가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괴뢰식으로 말을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한참 얘기가 됐던 게 호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갖고 좋아하다가 조금 더 친밀한 관계로 가면은 남자 편의 여성이 오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남조선 괴뢰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오빠 이런 호칭을 썼다가는 노동 단련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참 안타까운 얘기고요. 이러한 법을 제정한 것은 거꾸로 보자면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 TV 시청이 갖는 영향력을 너무나 잘 보았기 때문에 이런 참 괴상한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풍종, 외부 소식을 막으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만한, 이건 우리 얘기니까요.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하나는 결해마을 큰사전 편찬 사업입니다.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남과 북은 만나지는 못했지만 최초의 우리말 사전을 공동으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고 남북의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사전을 만드는 거죠. 요거는 2005년 2월 20일에 남과 북의 편찬위원들이 금강산에서 결해마을 큰사전 공동 편찬위원회 결성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편찬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편찬을 위해서 남북이 각각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이 편찬위원회 중심으로 이 편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이제 이 사전에다가 30만 어휘 정도를 올려놓는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그리고 편찬하기 위한 이런 원칙 같은 거, 이런 거 사전에 다 서로 이 원칙을 만들었고요. 공감해서 원칙을 만들었고요. 이 북은 또 이 가나다가 달라요. 가나다 순서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그런 원칙적인 내용들을 다 마쳤고, 30만 어휘, 이 올림말이라고 합니다. 이 올림말을 30만 개를 선정하는 과정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고, 요거는 우리 역대 정부로서도 이 남북이 말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측 위원회, 결해마을 큰사전 편찬 북측 위원회,
여기는 이제 그 인원들이 북측 조선어학회 그리고 조선사회과학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학자, 국어학자 중심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립국어원 출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편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해말 편찬 사업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한 분들은 이 다른 분야의 분들이 남북 관계에 관여를 해온 분들이 시작을 했을지 몰라도 실제 이제 편찬 작업으로 들어가서는 남북의 실제 그 언어학자들, 국어학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은 얼마나 전문적인 작업이겠습니까? 이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편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해말 큰 사전 편찬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전제로 시작을 했냐면 북측에서 편찬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비, 저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그쪽 말도 체록해야 되고 이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남쪽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해오다가 한 3년 진행을 해오다가 남북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특히 이 북측이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오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계속하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마침 2008년 들어선 새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죠. 그 정부에서는 현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이 지원 방식을 이 핵 미사일 개발과는 관계없는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보자라고 해서 현물 지원 방식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현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체록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이 사전 편찬 작업이니까 복사기라든지 이 또 그 복사 용지라든지 인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핵 미사일 개발하고 상관이 없는 물품들이니까 요걸로 물품으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맞습니다만은 북측이 우리가 이렇게 현금에서 이런 현물로 바꿨을 때 결해말 큰 사전 편찬 사업 자체를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북쪽에 이런 의사를 전달을 한 후에 북쪽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결과 어떤 답을 우리가 들었냐? 계속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후에 이렇게 들어본 얘기로 보자면 이 작업에 참여해온 북한 측이 그 국어학자들, 언어학자들 이분들이 이제는 남북 공동의 사전을 편찬해가지고 남과 북의 언어가 이질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사명감을 느끼게 돼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북한 당국 쪽에 사업을 계속하자. 남쪽으로부터 오는 지원 이게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이 강한 희망을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쪽 당국에서도 우리 언어학자들, 북한 언어학자들의 염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후에도 결해말 큰 사전 편찬 사업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결해말 큰 사전 공동 편찬위원회 회의를 하던 모습입니다. 남과 북의 그
사전 편찬하는 언어학자, 국어학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공동 작업을 했는데 회의를 시작을 하면은 이분들이 휴식도 없이 이 시간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하는 시간이 며칠, 1년에 며칠 이렇게 제한이 되니까 휴식도 없이 작업에 몰두했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이 문화교류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하게 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회문화교류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이런 스포츠의 힘, 스포츠 교류의 힘, 그리고 이 방송의 힘, 그리고 이렇게 서로 학술 또 언어 교류의 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언어학자들, 우리 이 학자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언어학자, 북한의 국어학자들도 내면 깊숙이로부터 변화를 한 하나의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의미 깊은 일이다. 이게 사회문화 교류의 힘이다라는 것을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살펴봤습니다.